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기후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생과 토양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토양은 우리가 지금 기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주제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서 지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대단원 3단원이 기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식생도 배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토양을 가장 뒤에서 배우냐면요. 토양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후 그리고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서 마지막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25강에 이어서 오늘 26강 토양을 배우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배울 주제 토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토양, 흙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에요. 그럼 이 토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느낌이 약간 오시죠?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형 첫 시간에 배웠던 풍화송의 가사처럼 암석이 부서지고 부스러지고 정말 계속 작아져가지고 만들어진 풍화산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위에 풍화산물이 있죠. 작아진 그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들 그리고 그 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이제 뭐 사체 같은 것이 부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유기물이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토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토양 특색 보기 전에 토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토양 단면층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은요, 선생님이 원래 암석이 부스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지역에 있던 모암, 기반암이 있겠죠. 그 기반암이 점점 풍화가 돼서 이 C층, 모재층이라고 불리는 풍화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토양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식물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A층이라고 불리는 혹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5층과 A층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이 위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점점 이 유기물이 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 유기물층 5층이라고 돼 있는 이 유기물층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탈층, 용탈층이라고 불리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게 A층이라고 돼 있는데 이 A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름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마다 이제 비가 오면서 이 A층에 쌓여 있던 각종 염기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기물 같은 것이 이제 빗물에 쓸려 나가요. 2층에서는. 그래서 세탈층, 녹아서 나가버리는 그 층이라 그래서 A층이라 그러는데, 자, 빗물에 쓸려 나가다가 어떤 것들은 다 쓸려가지 못하고요. 무게가 무거운 성질,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들의 물질들은요, 이 B층에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적층이라고 해주고요. 솔직히 이 토양층에서 이 B층이 그 토양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 층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토양 단면층이 이러한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 전반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D층이 있고 그 다음에 C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A층이 만들어지고 사실 B층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토양 단면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토양 특징을 할 때 또 다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토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요. 솔직히 토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자랑할 게 좀 없어요. 우리나라 토양은 그렇게 비옥한 토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양은 그 자리에서 기반암이 그 자리에서 부서져서 만들어진 정족토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말이 어디선가 운반되어서 쌓인 운적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와 반대로 우리나라 토양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서져서 쌓여있는 토양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산성토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하는 암석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그런 기후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염기성 물질들이 다 쓸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의 특징이 산성토인데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정적토, 산성토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사실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해야 될 가장 주요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자, 선생님이 토양을 공부할 때는 토양의 족보를 그려낼 수 있으면 토양 공부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칠판 야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토양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은요. 일단 크게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숙파와 미성숙파예요. 족보에서. 자, 성숙토라는 거를요. 우리가 살짝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토양이죠? 숙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숙성이 되려면 시간이 어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성숙토와 미성숙토를 나눈 기준은요. 뭐에 의해서 나눈 거냐면 시간. 그 토양이 형성되는 시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즉 성숙토에 속하는 토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고요. 미성숙토에 속하는 토양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토양 형성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토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 성숙토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뭘로 나눠져 있냐면 성대 토양이라고 불리는 토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대 토양이라고 불리는 토양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성대, 이룰 성자의 띠대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토양의 분포가 벨트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그림에서 확인하겠지만 토양의 분포가 이렇게 벨트를 이루면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식생의 분포와도 비슷하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로선이 뭐였죠, 여러분? 위도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성대 토양은 바로 위도를 반영하면서 분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그 지역의 식생을 같이 반영하면서 분포하는 게 바로 성대 토양이에요. 반면에 간대 토양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위도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가로선을 분포하면서 색깔이 변해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독특한 토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 토양 사이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사이간자를 써서 간대 토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아주 스페셜한 암석, 스페셜한 모암, 기반암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토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성대 토양을 먼저 위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남부 지역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양 색깔이 조금 어떠한 색깔을 띠냐면 저기 적도 부근에 있는 주로 분포하는 토양색처럼 붉은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적색토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식생토, 온대림이 가장 많이 분포하듯이 여러분들 토양 색깔, 흙 색깔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죠? 그렇죠. 갈색토가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갈색토가 가장 많이 분포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개마고원 쪽, 우리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그 정도 위도까지 올라가면요. 색깔이 회백색토를 띠는 그러한 토양 특징, 색깔을 보입니다. 자, 지금 성대 토양은 선생님이 계속 여기에 초점이 있댔죠. 위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위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를 반영하고 기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식생과 함께 간다 그랬는데 이 성대 토양은 원래 그 지역에 암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암석의 성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토양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기후나 오히려 그 지역의 식생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대 토양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A, B, C, D층 토양층이 아주 잘 발달돼 있죠. 토층이 잘 발달돼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 적색토는 남부지방에 있는 이 적색토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아주 비가 많이 내리고 아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에요. 자, 비가 내려요. 그러면 A층, 우리 앞에서 배웠던 A층이 비에 의해서 각종 유기물이 다 쓸려가겠죠. 거기다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미생물의 분해 작용도 매우 활발한 곳이에요. 아무튼 미생물이 분해해놓은 유기물을 비가 다 쓸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B층, 집적층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거워서 쓸려가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성분은 무거워서 빗물에도 쓸려가지 않아요.
근데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이 물과 만나서 산화작용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무슨 색을 띈다? 산화를 받아서.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적색토의 형성 과정인데, 기후학자들, 토양학자들이 볼 때 아무리 그래도 한반도의 남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라고는 말하지만, 적도에서 분포하는 라테라이트 토처럼 그 정도 기후는 아니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반도가 과거에 적도 부근에 열대 기후처럼 아주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토양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적색토는 옛날에 만들어진 토양이, 붉은색 토양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토양이라고도 불리고요. 라테라이트 토와는 다르지만 그거와 성격이 비슷하 그래서 라테라이트 성토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면 우리나라의 난데림 있죠. 난데림 분포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적색토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갈색토는 우리나라에서 온대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처럼 갈색토도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가장 넓게 분포하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분포하냐면 온대림대와 거의 일치해서 분포를 해줘. 그 다음 해백색토입니다. 해백색토는 뭐라고도 적혀 있냐면 여러분 책에 포드졸토라고도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개마고온 정도 되면 기후가 되게 추워요. 이런 추운 기후에서는 미생물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잘 번식할 수가 없겠죠. 이 미생물은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의 사체를 분해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런 추운 기후에서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 이렇게 사체 같은 게 이 유기물층에 있더라도 미생물이 분해를 못 해준대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분해를 못 해주면 이게 분해가 안 되면 유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나온답니다. 유기산. 이 유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각종 염기성 물질은 물론이고 점토라든지 토양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탈색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검정색 옷, 컬러가 있는 옷에다가 락스를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락스를 딱 뿌리면 그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그냥 탈색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유기산이라는 물질이 토양을, 흙을 탈색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게 뭐냐면 이 B층에, 마찬가지로 이 B층, 집적층에 남은 게 뭐냐면 규산이라는 광물이 남아있어요. 규산. 아주 밝은 빛을 띱니다. 거의 그 하얀색, 회백색에 가까운 그런 밝은 빛을 띠기 때문에 무슨 토양 색깔을 띈다? 이 지역은. 그래서 회백색 토의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기산에 의해서 B층에 남아있는 게 규산형 광물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곳은 우리나라의 침엽수림대와 거의 일치한다. 냉대림.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된 거는 바로 이 지역의 기후 때문이고, 그래서 이 기후대와 식생대가 같이 나타나고 토양, 성대토양도 같이 나타나죠.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그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성대토양까지 배운 거를 그림을 몇 가지 보면서 정리를 하고 간대토양으로 올게요. 자, 지금 보니까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까지 지금 토양의 분포인데요. 그야말로 뭐와 거의 일치하게 토양 색깔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됩니까? 위도대와 비슷하게 지금 토양 분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성대토양은 위도를 반영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색토, 갈색토, 그 다음에 해백색토입니다. 선생님, 이 B층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잘 안 띌 수 있지만 이 B층이 아주 토양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층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붉긴 하지만 이 아주 많이 붉은, 좀 내려왔어야 되네요. 자, 좀 더 많이 붉은 2층은요. 바로 라테라이트 성토, 우리나라의 적색토가 붉은색을 띠는 바로 Fe 성분과 Al 성분이 산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갈색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니까 어때요? 하얗게 탈색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토양 색깔이 분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침엽수림대,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백색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성대토양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위도를 반영한 데 있죠. 지금 올량지수에 의한 기후 구분이라는 지도가 하나 보이는데 올량지수는 그냥 쉽게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따뜻한 정도는 당연히 위도를 반영하겠죠. 그거에 따라 식생의 수평적 분포, 요거도 위도를 반영하면서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대토양의 분포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뭐를 반영하면서? 위도를 반영하면서. 그래서 기후, 식생, 토양 같이 간다는 거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설명할 때도 우리나라가 중위도이기 때문에 온대기후고 그래서 온대림이 많이 분포하고 그래서 갈색토가 분포한다. 혹시 기억나는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살펴본 성대토양이고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이제 간대토양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운동장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 아마 서울 부근, 뭐 중부지방, 남부지방 다 우리 이 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장 색깔이 이 색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약간 황토 색깔 이런 색깔일 텐데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무암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는 기반암이 현무암이죠. 현무암이 기반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스페셜한 토양이 나와요. 현무암 풍화토, 현무암이 그야말로 풍화를 받아서 형성된 현무암 풍화토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이 붉은색 토양하고 이 회색깔 암석은요, 모녀지간이에요. 엄마가 얘고요. 그 자식, 토양이 바로 이 붉은색 토양입니다. 근데 이 붉은색 토양은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적색토랑 달라요. 자, 이러한 토양이 바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지금 이 회색깔 암석이 석회암입니다. 이 붉은색 토양이 바로 석회암 풍화토인데 얘가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붉은색 토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간대토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엄마 안 닮았는데요? 엄마를 지금 닮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붉은색 그 토양도 얘가 풍화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간대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석회암 성분에서 대부분은 이 CaCO3라는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죠.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얘는 물에 어떻게 되죠?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녹아서 날아가는데 여기서도 굳이 남아있는 거 Fe와 AOL 성분과 같이 암석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물이라든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또 산화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부터는 적색토의 형성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색을 띠는 거냐면 붉은색을 띱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적색토와 테라로사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랑 배운 이 간대토양을 표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간대토양은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현무암 풍화토부터 할게요. 현무암 풍화토. 엄마가 누구였다? 현무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암의 성격을 반영하는 그 지역의 아주 스페셜한 토양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 우리나라의 석회암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죠,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옥천 지향사나 평남 지향사와 같이 고생대 때 형성된 지체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생대 조선계에서 우리가 석회암을 살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석회암 풍화토니까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 조선계가 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강원도 남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에 분포한다고 책에 잘 적혀 있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주로 분포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살펴본 성수토예요. 자, 이게 다 성수토예요. 그래서 얘도 성수토인데 지금 기준이 기후를 반영하면 성대고 기반암을 반영하면 간대라는 거 머릿속에 쏙 넣고 바로 미성수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성수토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숙성이 덜 됐어. 그야말로 짧은 시간 동안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층인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충적층이 있습니다. 자, 충적. 뭔가 퇴적, 뭔가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죠. 누가 쌓았냐면 하천에 의해서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마다 뭐를 하죠? 이 하천이?
범람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이 하천이 홍수가 나가지고 넘치면서 물과 동시에 그 섞여 있는 퇴적 물질들도 같이 주변에 쌓아둡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토양층, 충적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충적층은 우리나라의 범람원의 분포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잘 분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방 만들어진 별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충적토, 토양 중에 염류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조금 채시면 이 염자가 무슨 염자죠? 소금 염자죠. 자, 그야말로 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토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육지겠죠. 과거에는 바다였겠지만 지금은 육지가 된 간척지에서 이 염류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주하천 배웠죠. 이 감주하천 주변에도 이 염류토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족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넣으시고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염류토와 그 다음에 충적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지금 여름철에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충적토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 하천 주변의 충적토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범람의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토양층이 형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야말로 금방 만들어진 토양층이기 때문에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ABCD와 같은 토층은 거의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층이 미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염류토예요.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얘가 염류토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솔직히 모르겠죠. 그래서 염류토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지도에서 그 분포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로 서해안 일대 분포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갯벌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서남해안이죠. 특히 서해안은 거기다가 감주하천까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가 염류토가 분포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토양의 족보를 그려낼 수 있으면 토양 공부 끝이라는 거 계속 강조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석회암 풍화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석회암 풍화토가 바로 테라로사인데, 바로 이 강원도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석회암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류토. 염류토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는 많이 분포가 보이진 않지만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지역 혹은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적토. 초록 색깔이, 연두 색깔이 충적토인데 우리나라 하천의 분포와 거의 일치합니다. 왜? 하천이 충적을 시킨 거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 선생님이랑 실제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나다라가 지금 무슨 토양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딱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강원도 남부 지역 어떤 토양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의 분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요. 이 토양과 이 토양을, 자, A 토양과 B 토양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A 토양과 B 토양은 공통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돼서 철과 알루미늄 성분이 산화작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붉은색 톤을 맞습니다. 하지만 테라로사는 어떻게 분류되는? 간대 토양으로 분류되죠. 석회암의 기반암이 석회암이라는 그거를 좀 더 강조하는 거고요. 얘는요, 더운 기후, 그죠? 기후에 좀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적색 톤은 우리가 성대 토양으로 분류되는 그 토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지금 포인트가 여기 제주도에 있죠. 그래서 이 토양은 바로 뭐다? 현무암 풍화토구나. 자, 달을 보겠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약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하천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죠. 달은 바로 뭐다? 우리나라 충적토의 분포구나. 이 충적토는요, 운적토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적토가 많은데 얘는 운적토예요. 하천이 운반했죠. 그래서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충적도에서는 우리가 벼농사를 주로 지으면서 생산량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편이죠. 자, 그 다음 라를 보시면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세히 눈을 뜨고 보시면 우리나라 서해안 쪽
그 다음에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염류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토양의 종류와 특성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특징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토양은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선생님이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는 게 토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유실되면 다시 이 토양이 만들어지고 복원되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양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자연 상태의 토층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화를 통해서 이 토양층이 지금 많이 침식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계속 그렇게 파괴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그림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시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표의 피복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식생이 아니라 뭐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와 같은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에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토양으로 빗물이 흡수가 되는 흡수량도 줄어들겠죠. 그럼 빗물이 흡수가 안 되면 그게 어디로 다 돌아다녀요? 지표, 그리고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당연히 홍수라든지 산사태와 같은 그러한 위험성이 증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토양 침식, 우리가 이 토양이 침식되면 안 되는데 토양 침식 위험 양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개발된 상태 이후의 산지에서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자료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문제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방공사,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도로 옆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쌓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토양을 침식시키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장치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 경작과 등고선식 경작은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이게 경사면의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바디랑을 어떻게 약간 수직 방향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토양 침식을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면과 평행하게 바디랑을 내면요. 비가 내렸을 때 어때요? 아주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슬라이드 하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 방향과 평행하게 농사를 지으면 토양 침식이 더 잘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혹은 계단식 경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토양 침식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 비료 같은 사용도 억제를 좀 해야 토양의 지력 같은 것이 조금 더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학 비료도 땅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토양까지 마지막 단원의 개념은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 25강과 26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자연재해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식생, 그 다음에 토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더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가나 자연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페이지에 있는 자료 분석과는 달리 자료 분석에 있는 내용은 피해액이죠. 선생님이 태풍이나 대설과 관련된 피해액은 앞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발생 빈도예요. 발생 빈도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러한 기후현상이 잘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월등하게 어디에서 발생 빈도가 높죠? 울릉도죠. 여러분 울릉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눈이 가장 많이 최다설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가는 대설,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빈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해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을 보면
지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태풍이구나 라는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110년 동안의 총합계죠. 그럼 여러분이 110년 동안 한 330번 정도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평균 내면 1년에 3번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총 누계인지 그 다음에 1년 평균인지도 가끔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죠. 그래서 가는 대설 눈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나는 태풍이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고 우리 보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선박이 파손되는 거는 우리가 태풍에 의한 풍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나와 같은 영상은 이 가와 나와 상관없이 황사가 왔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발생 빈도는 당연히 가나 중에서는 나가 빈도가 더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 건당 평균 피해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피해액이 가장 컸던 자연재해 유형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탐스러운 자료에서 살펴봤는데 단연 태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연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는 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크죠. 자, 가는 폭설, 나는 태풍에 해당한다. 자, 정답은 바로 이 5번에서 나오네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설이나 폭설이나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자, 스스로 풀어보기 2번은 식생의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그림 함께 보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림은 냉대림, 난대림보다 분포 면적이 넓다. 그 냉대림, 침엽수림대와 난대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상로 화렵수대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 온대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니은, 이거 조심하시라 했죠. 고위도로 갈수록 냉대림의 분포 고도가 낮아진다. 지금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고도에서 냉대림이 겨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백두산은요 이미 1000m부터 냉대림이 나타납니다. 왜? 위도가 높으니까 기본적인 온도 자체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훨씬 저위도에 비해서 낮은 해발 고도에서도 벌써 냉대림이 나타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 식생의 수출적 분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백두산이다. 선생님 조심하시랬죠? 백두산이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맞지만 식생의 수출적 분포가 뚜렷하다, 다양하게 나타나려면 저위도의 분포를 하면서 해발 고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곳이 한라산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자, 식생 분포에는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보다 강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 강수 차이에 의해서 식생의 분포가 달라지는 그러한 기후대는 아니에요. 대부분 수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기온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기온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번인데 1번하고 2번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힌트들이 있죠. A는 시베리아 기단, 뭐 동파, 그 다음에 결빙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한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 역전 현상,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꽃샘추위와 같이 갑자기 기온이 낮은 그 기간 동안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현상, 바로 냉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뭐예요 여러분? 폭염이라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 수칙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폭염이고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3번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황사. 지금 저기 내륙에서 고비 사막이라든지 중국 내륙 사막에서 뭐 황사가 오는 건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사가 발생했을 때와 관련된 내용을 찾도록 할게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장기간 받을 때는요, 우리가 뭐 열대야, 뭐 이런 폭염, 더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후퇴하던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 이거 정확하게 꽃샘 추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은요. 화석연료의 사용 증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이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태풍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정답 5번이 황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은요. 문제가 좋아요, 여러분. 4번 문제는 별표를 많이 쳐두시고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자주 나올 것 같은 자료고 아주 좋은 자료인데 일단 가와 나가 어떠한 자연재해인지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린다는 것을 통해서 가는 대설이구나.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대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 평야가 분포하는 그 서해안 일대가 많이 이 대설 피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마 태풍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거 이게 바로 홍수 같은 호우와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자연재해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왜 좋냐면 일단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그 특징, 자연재해가 주로 어떤 자연재해가 주로 나타난 지역인지를 전반적으로 딱딱 묶음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묶은 지역은요. 이 지역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자연재해는 이 빨간색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올 때 어떤 쪽이 위험한 위도에 속한 국가예요.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이 위험한. 왜? 북반구는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었죠. 그래서 이 경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 오른쪽이 매우 피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 동그라미 친 부분은 C라는 자연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생님 세모를 친 곳은 상대적으로 B라는 자연재해 빈도가 높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가는 선생님이 대설이 나타나는 곳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대설과 관련해서는 이 서해안 일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전라남북도 서해안이 시설물들이 많은, 축사가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C는 바로 대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B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강 라인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강 중상류는요.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에서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지형성 강수에 의해서 여름철에 집중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60에서 65%의 비가 여름철에 내립니다. 거기다가 인구라든지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 비와 관련된 집중호우와 관련된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이죠.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가 대설은 C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B. 정답은 5번인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5번이에요. 자, 어떤 자연재해인지 한번 보는데 이 자연재해는 일단 1년 연중 발생을 하긴 해요. 하지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달은 지금 7, 8, 9월에 집중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여름철, 초, 가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태풍이다. 태풍은 사실 1년에 한 25개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3월달까지 그죠? 한 3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다 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데 먼저 특징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방금 발생 빈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근데 니은을 한번 볼게요. 건조한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강화된다고 돼 있죠.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해야 힘이 세지냐면 따뜻한 수증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세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열대에서 태어나죠. 왜? 거기는 따뜻한 바다,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아주 많은 곳이죠. 근데 얘가 점점 위도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기온도 낮아져요. 그러면서 원래
점점 중위도로 가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는데 거기다가 육지라는 아주 건조한 곳에 상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증기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더 이상 힘이 세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면 지날수록 세력이 약화돼서 이제 태풍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디귿은 태풍의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니까 틀린 것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제주도의 식생 분포인데 이거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일단 제주도는 식생의 다양성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난데림부터 시작해서 고산식물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제주도의 관계적 위치? 여러분,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큰 기준은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이 있었죠. 근데 이 식생은요, 기후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기후, 즉 특히 기온. 기온은 위도라든지 해발 고도를 반영하는데 특히 위도, 이거는 바로 수리적 위치랑 관련된 거죠. 제주도의 가장 저지대에서 난데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제주도가 그 정도 위도에 속하기 때문인데 이 관계적 위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해발 고도와 식생 분포의 관계 괜찮죠. 그 다음 디귿을 한번 보시는데 인간의 간섭이 식생 분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2차 초지대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그 제주도가 우리 고려시대 때 원나라 그 몽골 민족의 그 지배를 살짝 받았었죠. 걔네들이 여기서 자기들 말을 키우면서 걔네들이 평생 해오던 게 그런 초원 생활이다 보니까 이 일대 해발 고도에다가 초원을 형성시켜요. 초지대를 형성을 시키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1차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원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초원지대죠. 그래서 2차 초지대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간섭이 식생 분포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2차 초지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 이 리을 제주도는 성대 토양의 분포와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넣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바로 뭐죠? 충족토다. 나는요, 서해안 일대, 바닷가 일대, 감주하천 부근의 염류토, 그 다음에 다는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가는 방금 충족토였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설명이냐? 고생 때 조선계 지층에 분포하는 이거는 다 테라로사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설명으로서 염류토에 대한 설명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염분만 빼면요, 이 염류토는 사실 되게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 다음 다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주로 받아 형성되었다. 자, 다가 뭐였냐면요, 다가 테라로사인데 테라로사는 선생님이 족보 정리해줄 때 이거 간대 토양이었죠. 이거는 성대 토양에 대한 설명이잖아. 기후, 식생하고 같이 가는 거는 성대. 그래서 이 테라로사는 간대 토양이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는 가보다 토양 형성 시기가 오래되었다. 자, 토양 형성 시기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슨 토하고 무슨 토를 나눴죠? 성숙토와 미성숙토를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세요. 가하고 나는 충족토와 염류토죠. 둘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였습니까? 미성숙이었죠.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미성숙은. 나머지 싹 다 성숙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은 토층이 만들어진 시간의 차이였죠. 어디가 훨씬 더 오랫동안 숙성이 된 것이죠?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맞고 정답은 4번 처리하면 되는. 그래서 토양도 기본에 충실하면 흔들림 없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9번과 같은 현상, 즉 이렇게 식생이 없어지고 그저 산림이 벌목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위에 또 포장까지 되면 도로도 생기고 막 이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쉽게 정답 4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요,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 이거 선생님 문제 볼 때 이거는 완전 언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어 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례 1과 사례 2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동시에 설명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면 바로 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1번은 문제가 되게 좋아요. 문제가 되게 좋은데 한번 볼게요. 기온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무고개를 할 거예요. 이런 유형이 요즘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인가요? 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주 더운 거, 그 다음에 냉해, 그 다음에 한파.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벌써 날아가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주로 발생하나요? 예래요. 아, 이걸 통해서 이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예라고 했으니까 다음 중 폭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 중 폭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관련된 거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어떠한 자연재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쉽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2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도 수능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작년도에 수능에 2014년 수능에 열대야 일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살짝 어려워하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부지방은 따뜻하고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수 현상들도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들고 이런 기본적인 기후 직신만 있어도 문제가 눈치코치로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부지방 혹은 동해안 일대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발생 일수 자체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부지방 그죠? 거의 비슷하지만 3, 4일 정도 발생하는 현상인데 한번 가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요. 방금 봤듯이 남부지방과 특히 대구 일대가 아주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대구는 어떤 지역이에요? 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소우지로도 유명하죠. 거기다가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열섬 현상도 잘 나타나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열섬 현상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통해서 더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요. 아, 폭염이겠죠. 다른 거는 대구와 관련해서는 설명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일 정도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 한파와 호우 중에 어딜까? 한파, 호우 중에 지금 한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이 중부지방보다 더 높게 발생할 리가 없어요. 남부지방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 4일 정도 내리는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생하는 일수가 표시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보기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거겠지라는 느낌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지 이걸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심화 문제 3번입니다. 선생님과 풀어볼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무튼 한번 볼게요. 움푹 파인 밭. 앞에서 배웠던 지형과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움밭 혹은 못밭이라고 불리는 실제로는 돌리네라는 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를 짓고 있죠. 최근에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이러한 보기를 통해서 석회암이 주로 분포하는 지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흙이 붉은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색깔을 띠고 있답니다. 이 토양이 바로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테라로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테라로사는 간대 토양이죠. 거기다가 석회암의 성격, 석회암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주로 기후 식생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예로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성대냐 간대냐 물어봤으니까 성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기반암의 성질을 반영하나요? 간대 토양인가요? 이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고생대 조선 누춘군에 주로 분포하나요? 석회암 분포 지역에 분포하나요? 이 질문이죠. 예, 맞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게 좋아요. A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가면 적색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 기준이 이 밑에는 다 미성수토고 미성수토 중에서도 범람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충적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좋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심화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왜 이 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토양 침식이 잘 발생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고입 평탄면에서 이 설명했습니다. 고랭지 농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답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한 기후 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촌락과 도시 인문지의 첫 시간인데요. 촌락과 도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선생님과 처음부터 개념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2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